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은정입니다. 오늘 국내 증시 양지수가 모두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간밤 미국 증시가 나스닥 지수를 중심으로 급락한 여파가 고스란히 전해지고 있는데요. 투자 주체별 매매 동향에서도 개인만이 홀로 지수를 순매수하고 있다는 점 조금은 힘들어 보이는 상황입니다. 원화 가치의 방어선으로 여겨졌던 달러당 1250선도 붕괴가 됐고 어제보다도 10전이나 오르면서 오늘 환율은 1260원 선까지 올라갔습니다. 달러 가치가 치솟으면서 원화 값은 코로나19 확산 초기인 2020년 초반 수준으로 급락을 한 건데요. 미 연준의 고강도 긴축 행보에 더해서 중국 베이징 봉쇄 우려까지 겹쳤습니다. 안전자선에 대한 선호 심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중국의 연이은 락다운이 국내 환율 시장에 미치는 영향까지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슈 브리핑 시작합니다. 오늘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화값은 전일 종가보다 10원 70전 오른 달러당 1261원 선에서 거래가 되면서 5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서도 1191원 80전 1월 3일이었던 환율이 점차 원화 가치가 떨어지면서 지금은 1250전 오늘은 1260선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인데요. 2020년 3월 23일 이후 2년 1개월 만에 최저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 인덱스도 현지 시간으로 26일 기준으로 102.34로 0.58% 전일보다 올랐습니다. 이 역시 그러니까 달러 인덱스도 2020년 3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원화 가치의 심리적인 마지노선인 달러당 1250선이 깨진 데는 중국의 베이징 봉쇄 공포가 더해진 것이 원인으로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베이징시 차오 양구는 25일 감염 확산 우려 지역을 중심으로 15제곱킬로미터 면적을 임시 관리 통제 구역으로 설정했습니다. 구역 내 주민은 설정 구역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되는 건데요. 이 같은 소식에 구역 내 주민들은 상해의 봉쇄 사태를 떠올리면서 생필품을 사재기 한다는 뉴스가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백석현 신한은행 이코노미스트는 세계의 공장인 중국의 봉쇄 여파에 투자 심리가 위축되면서 달러 가치가 올랐다. 여기에 한국의 대중국 의존도가 높은 만큼 원화 가치 하락 압박 요인으로 작용해 하락폭이 더 컸다고 전했습니다. 김승혁 NH선물연구원은 베이징 부분 봉쇄령으로 위안화가 약세 압력을 키운 것에 원화가 연동된 점도 있다면서 외국인들의 입장에서는 위안화와 원화가 비슷한 방향성을 갖고 있어 무역으로 엮여있기 때문에 영향을 받았다고 볼 수 있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자, 제2의 대국 경제 대국이죠. 중국에서 상하이에서 락다운이 확산되는 것 이것은 중국을 넘어서 글로벌 경제 성장 둔화를 가져오는 것으로 풀이를 할 수 있겠는데요. 중요한 건 공급망 문제가 불거진다는 겁니다. 폐쇄로 인해 생산이 중단되면 공급망 문제가 야기되고 이로 인해 인플레이션까지 더 악화될 수가 있습니다. 이는 추가적인 긴축을 의미한다는 건데요. 중국 경제의 추가적인 붕괴 위험은 미국과 유럽의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을 크게 높이게 되고 연준과 유럽 중앙은행이 경기가 둔화되는 상황 속에서도 더 공격적으로 금리 인상을 단행할 수 있다라는 점을 뜻한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이에 IMF는 올해 세계 경제 전망을 수정했는데요. 한국도 3.0에서 2.5%로 낮췄고 미국, 유로존, 일본, 중국 까지 현재 다 수정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외환시장의 전문가들은 중국 봉쇄가 빠른 시일 내에 해결되기는 어려울 수 있다라는 불안감이 원화값 하락을 더 부추길 것이라고 내다봤는데요. 최악의 상황에는 원달러 환율이 1270원 선까지 올라갈 수 있다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환율의 높은 변동성에 대비한 투자 전략이 필요해 보이는 이유입니다. 자, 지금까지 이슈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잠시 뒤 전문가와 함께 중국의 연이은 락다운이 국내 환율 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그에 따른 투자 전략까지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감 임박 60분의 승부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이슈 분석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알파프로의 정태근 팀장 화상으로 연결합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앞서 저희가 다뤘다시피 최근 중국은 이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시름을 앓고 있는데요. 현재 중국의 코로나 확산세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 또 봉쇄 지역이 참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산업별 타격이 어느 정도로 나타나고 있는지부터 분석 부탁드릴게요. 네, 아시다시피 확산세도 늘어나고 있고 그러면서 봉쇄 지역도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 안타깝게도 인류가 아직까지 바이러스를 정복하지 못한 상황이다 보니까 그리고 이 바이러스든 전파력이 심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쉽게 잡히기 좀 힘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들 통해서 앵커님도 질문을 해주셨듯이 그런 어떤 산업 전반적인 그리고 경제 전반적인 이런 영향들에 대해서 무시는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중국에서 이런 일이 발생이 되게 되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에 대한 어떤 영향도 당연히 있다라고 좀 봐야 되겠죠. 그래서 어디에 어떻게 영향을 받는지가 또 중요할 것 같습니다. 1차적으로는 소위 말하는 경기 민감지 쪽으로 영향이 있을 것 같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실적인 타격은 제가 봤을 때는 이 기초산업재를 공급하는 쪽보다는 일단 최근에 와서 이 우리나라의 관광산업이 중국에 상당히 많이 의존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잘 아시다시피 사드 이슈로 인해 가지고 상당히 그쪽과 연관된 산업들이 많이 타격을 받았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관광산업과 연관된 근데 이게 또 관광산업이 아시겠지만 리오프닝과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칫 이 리오프닝 관련된 정부들 쪽으로 좀 찬물을 끼얹지 않을까라는 그런 걱정도 동반적으로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아시다시피 생산 중간재, 기초산업재 같은 경우에는 뭐 화학이라든지 그리고 철강이라든지 운송장비, 기계 좀 예전 오래된 얘기긴 하지만 2007년도에 그래서 이런 업종들이 강세를 보이게 되면서 뭐 대중국 관련주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뭐 그런 맥락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하지만 그때 대비해서 이제 어떤 증시 어떤 시선은 중간 산업재보다는 아무래도 일단 관광산업 쪽으로 많이 또 시선을 돌리는 상황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광산업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뭐 리오프닝과 연관된 종목들이 많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 이 관광산업과 연관되는 것들은 아시다시피 대표적으로 화장품이라든지 엔터라든지 여행이라든지 면세점이라든지 상당히 다양한 광범위한 어떤 관광산업에 영향을 준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봉쇄를 하게 되면은 사람의 왕래가 줄어들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면은 이제 여행객 수요도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여행객이 줄어들게 되면은 당연히 한국 입국자도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인바운드 쪽의 어떤 산업은 좀 위축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걸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좀 대표적인 것들을 하나씩 좀 말씀을 드리면 아무래도 일단은 유통 쪽을 먼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유통 쪽은 아무래도 그 중국인 관광객과 연관된 산업이라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또 면세점이라든지 그 롯데마트 예전에 한번 서울역에는 롯데마트를 한번 가봤었는데 코로나 이전입니다. 코로나 이전인데 그때 중국인들이 생각외로 많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값싸고 질 좋은 상품들 그리고 면세점을 통해서도 이제 또 고급 상품들을 이렇게 구매를 하는데 아무래도 중국인 입국객이 줄어들게 된다라면은 좀 타격이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입국자가 감소하게 되면은 당연히 점포당 매출도 타격이 발생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일단 면세점 그리고 면세점을 포함한 유통업체 그리고 호텔업체들 같은 경우는 여전히 조금 투자 심리에 악영향을 좀 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면세점 같은 경우 대표적으로 뭐 호텔신라 볼 수 있겠죠. 호텔과 면세점을 합쳐서 보게 되면 대표적으로 호텔신라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항공 쪽을 봐야 되는데 항공 전체적으로 영향을 받는 것은 아니고요. 해외 단거리 노선 그리고 해외 단거리 노선에서도 특히나 좀 중국 쪽에 의존이 높은 노선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좀 쉽지 않을 것 같다는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해외 단거리 노선에서 이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습니다. 해외 단거리 노선은 아시겠지만 대표적으로 일본, 동남아, 중국인데 일본 쪽 같은 경우는 노재팬 이후에 이 출국자가 상당히 많이 줄어든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 쪽에 많이 치우쳐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LCC 쪽 같은 경우에도 아무래도 이 국제선 중에서도 중국 쪽이 좀 특화가 되는 노선 같은 경우에는 타격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요. 여행뿐만 아니라 이제 항공 화물 여기서는 좀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자유로울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해외 장거리 노선에 특화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중국 우려감을 계속 피해갈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항공업종 내에서는 아무래도 대한항공이 좀 제일 낫지 않을까, 그나마 선방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화장품, 그리고 의류 이렇게 보게 되면은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아모레퍼시픽이라든지 LG생활건 같은 기업들이 중국 쪽 매출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F&F 같은 경우도 중국 쪽 매출이 상당히 높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 드린 이유는 중국 쪽의 매출 의존도가 높은 기업들 같은 경우에 계속 타격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었는데, 화장품이라든지 그리고 이런 의류주들, 중국의 의존도가 높은 의류주도 마찬가지로 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은 이 화장품 섹터 내에서도 약간의 돌파구를 좀 보자면은 리틴트 같은 포인트 메이크업 제품을 만드는 아이패밀리시라든지 클리어라든지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또 화장품 섹터 내에서는 또 대안이 되지 않을까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어쨌든 엔터 쪽 같은 경우도 말씀드린 것도 비슷한 맥락이기 때문에 내용을 좀 생략하고요. 그래서 서두에 말씀을 좀 드린 대로 이 면세점을 포함한 유통업체라든지 그리고 호텔 관련된 기업들, 그리고 화장품이라든지 엔터, 카지노도 좀 영향을 생각해보니까 받을 것 같네요. 아무래도 파라다이스라든지 그리고 롯데관광개발 이쪽 같은 경우도 상당히 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걸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IT 쪽도 조금 영향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시겠지만은 중국 시안 쪽에 하이닉스 그리고 삼성전자 공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동 중단에 들어가게 된다면은 당연히 이 출고량이 낮아지게 되면서 매출에 영향을 좀 받을 수밖에 없다라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특히나 미국뿐만 아니라 중국 쪽 같은 경우도 IT 기기 수요가 상당히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이런 소비두나 이런 영향도 좀 받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최근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좀 안 좋은 것이 아닌가 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하지만 반대로 오른 섹터가 있다라면은 또 웃을 수 있는 섹터가 분명히 또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게 저는 개인적으로 조선이라든지 자동차가 좀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조선 같은 경우는 2018년도에 그 글래드스토너 사건 이후에 거의 한국의 수주를 몰아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몰아주고 있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중국의 어떤 조업 여건이 좋지 않다는 점을 보게 된다면은 한국에 대한 어떤 경쟁력이란지 그리고 가격 우위란지 이런 부분들은 계속 가져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조선 같은 경우는 카타르가 좀 노이즈로 작용이 되고 있는데, 아마 이 중국의 조업이 쉽지 않다는 점이 또 어찌 보면 협상에서 또 우위를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자동차 같은 경우는 조금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모르겠어요.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영향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은 지금 자동차 같은 경우는 중국 쪽이 현재 공약을 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별다른 성과가 없는 상황입니다. 판매량은 여전히 순위권에도 3위권, 순위권에도 못 들어가고 15위권 밖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게 영향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거기다 기아차 같은 경우는 점유율이 0%대입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 현지 공장 가동률이 33%밖에 안 되기 때문에 큰 타격은 없을 것 같고, 그리고 최근에 이 봉쇄로 인해서 오히려 테슬라라든지 폭스바겐 같은 기업들이 어쨌든 생산이 제대로 이루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반사이, 2008년대 동아시아 지진 때문에 현대차가 수혜를 받듯이 아마 이 공장 생산 중단 이런 부분들이 제가 볼 때는 2분기 현대차에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오히려 저는 좋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면은 오는 업종 그리고 오는 업종은 달리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중국의 코로나19 확산세에 봉쇄령 역시 확대되고 있는데요. 산업별 영향력까지 자세히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자, 중국 증시 좀 보겠습니다. 낙폭이 굉장히 심하죠. 특히 중국판 나스닥이다라고 불리는 차이넥스트의 주가가 올 들어서 벌써 30% 이상 폭락을 한 상황입니다. 글로벌 기술주들의 어떤 영향이 있었을까요? 이 부분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영향을 준다라기보다는 받는다라고는 보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항상 글로벌 증시는 어디에 영향을 받는지가 상당히 좀 중요한데, 지금은 어쨌든 글로벌 증시에 큰 영향을 주고 있는 섹터군은 미국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미국의 어떤 인플레이션 문제라든지, 물론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로 해서 촉발된 부분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결론적으로 미국의 그러니까 연준의 어떤 통화 정책으로 해서 글로벌 증시가 전체적으로 흔들리고 있다는 부분들을 보게 된다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중국이 영향을 준다라기보다는
중국이 오히려 영향을 받고 있다라고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내부적으로 코로나 관련된 문제가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영향을 받고 있다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근거는 이 코로나 제약사업으로 해서 3월 달만 하더라도 중국에 있는 외국인 자금이 8조 5천억 가량이 빠져나갔는데 중국에서 8조 5천억 정도 빠져나갔기 때문에 그럼 중국이 영향을 준 것이 아니냐라고 좀 볼 수도 있겠지만은 결국 이 미국에서 발생된 미국에서 영향을 주고 있는 이런 이슈로 인해서 중국에서 자금이 빠져나가는 부분들이거든요. 결국 중국에 투자가 된 자금들도 달러 캐리 트레이드 자금이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된다면은 미국에서 금리를 올리게 되면서 이 금리를 올린 이 영향으로 인해서 중국에 들어갔던 자금들이 빠져나간다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영향을 줬다라기보다는 영향을 받고 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규모가 또 상당히 좀 큽니다. 3월 달에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에 외국인들이 한 5조가량 매도를 한 것을 감안하게 되면은 뭐 거의 한 2배 정도 되는 금액이라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2020년 9월 달 이후에 빠져나간 자금이 뭐 최고치라고 봐더라도 좀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결론을 좀 내보자면은 이 미국의 기술주 약세가 직간접적으로 중국도 마찬가지고요. 중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계속해서 어떤 직간접적인 영향을 좀 주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미 연준의 긴축 우려에 더해서 세계의 공장인 중국 봉쇄까지 겹치면서 원화 가치가 크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달러 인덱스는 102까지 치솟은 상황이고요. 앞으로 원화 흐름은 어떨까요? 일단은 원화 환율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1270원에서 1300원 정도 사실 다양하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저는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환율 상승이 2020년 3월 23일 이후에 가장 이제 높은 수준을 이제 기록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2020년 3월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은 코로나가 발병됐었던 시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후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시장에서 나오는 이유는 두 가지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 연준의 고강도 긴축 행보 그리고 플러스 중국의 봉쇄 영향. 그래서 앵커님께서 질문해 주셨듯이 중국 영향이 일단 크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의 긴축 같은 경우는 5월 달에 0.5%를 넘어서 0.75%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해외 쪽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가 좀 중국 의존도가 좀 높다라고 좀 판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아까 전에 관광산업 같은 경우도 중국 의존도가 한 30%라고 말씀을 좀 드렸는데 이 관광산업뿐만 아니라 이 제조업을 포함한 한국 산업 전체적으로 봤을 때 좀 중국의 영향을 받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연유들로 인해서 시장에서는 그리고 이런 외환 분석 기관에서는 현재 1270원에서 1300원 정도 예상을 좀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까지는 제가 이 원고로 내용을 드린 내용인데 여기서 좀 저는 반대되는 의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냐면은 지금 환율의 상승이 물론 우려가 되는 건 저는 맞습니다. 환율이 급격하게 올라가는 건 좋은 게 아닙니다. 좋은 게 아닌 건 맞는데 근데 중요한 건 이 환율의 어떤 상승에 대한 성격을 그러니까 환율이 상승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좀 우리가 정확하게 파악을 좀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외국인들이 우리나라가 안 좋아서 빠져나가는 것이다. 라면 이게 큰 문제가 되겠지만은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이 환율이 올라가는 것들은 우리나라가 나쁘다라기보다는 개인적으로 그냥 말 그대로 비슷해. 그러니까 미국의 금리가 올라가는 영향이 좀 크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게 되면은 뭐 비하하려는 목적은 아니고요. 만약에 시중은행이 금리 3%를 줍니다. 그리고 저축은행이 3%를 준다고 좀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보편적으로 저축은행보다는 시중은행 쪽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왜? 시중은행이 더 안전하고 사람들 인식에는 시중은행이 더 안전하고 그리고 금리도 저축은행만큼 주기 때문에 굳이 저축은행 쪽으로 갈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어찌 보면 환율의 상승이 우리나라가 나빠서가 아니라 우리나라보다 상대적으로 미국이 더 좋아 보이기 때문에 가는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 연유 때문에 저는 이 환율이 상승한다 좀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최근에 환율이 상승함에도 불구하고 이 외국인들이 안 좋아서 빠져나간다라고 보기보다는 미국이 좋아서 빠져나간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또 뭐가 있냐면 우리가 최근에 국채금리 얘기를 상당히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국채금리를 우리가 최근에 좀 변화가 생겼는데 미국 같은 경우도 어제 미국 증시가 큰 폭의 하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10년물이 하락하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근데 이 현상이
우리나라에도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국채 같은 경우도 2년물, 그리고 3년물, 10년물 같은 경우에 지금 4월 중순을 정점으로 해서 3%를 돌파하지 못하고 지금 조금씩 꺾이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어떤 힌트를 얻을 수가 있냐면, 잘 보세요. 국채금리가 하락을 한다. 그러면 채권 가격이 올라간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국채금리가 하락을 하게 되고 국채금리가 하락을 하게 되고 국채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누군가는 국채를 사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나라 국채를 사고 있다라는 건 우리나라를 나쁘게 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환율은 상승하고 있는 것은 맞지만 우리나라 국채에 대해서 매수가 들어온다라는 것은 우리나라를 나쁘게 보고 있지 않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어떤 환율이 1,300원을 가고 1,350원을 가고 제가 틀릴 수도 있겠지만은 어쨌든 최근에 와서 인플레이션 문제, 빅스텝 문제가 발생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어떤 채권 금리가 하락을 하고 국채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라는 점은 분명히 긍정적인 요인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을 또 정리를 해보자면 무슨 얘기냐면은 물론 환율이 가파르게 상승하는 것은 분명히 좋지 않은 건 맞다. 하지만 이 상승의 이유가 우리나라가 나빠서가 아니라 단순히 미국이 좋아 보이기 때문에 빅스텝 때문에 가는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그렇게 생각한 이유는 최근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4월 중순을 기점으로 해서 국채금리가 하락을 하고 있고 국채 가격이 올라간다는 점을 봤을 때 우리나라가 지금 일시적인 변동성은 있긴 하지만 결코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나쁘다라고 판단하지 않는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만약 우리나라가 나쁘다라고 생각된다라면은 오늘도 그렇고요, 어제도 그렇고 외국인들이 자동차 섹터를 저는 매수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까지는 제가 생각하는 환율의 어떤 관전 포인트 일단 말씀드렸다라고 생각하시고 좀 참고를 그래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중국의 봉쇄령이 원달러 환율의 흐름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를 먼저 여쭤봤고요. 또 하나 큰 문제가 될 것 같은 게 이 물류 공급난이 심화되는 것일 것 같습니다. 저희가 추가적인 긴축에 대응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보시는지요? 긴축에 대한 대응은 분명히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어쨌든 그 앞 질문에서 말씀을 좀 드렸듯이 이 환율의 변화는 결국 기업들에게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된다면은 당연히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긴축을 진행을 하게 되면서 환율이 올라가는 부분들인데, 그러니까 기업들 입장에서는 환율이 올라가는 건 나쁘지가 않다라고 저는 봅니다. 나쁘지 않다고 좀 보고 있고, 이게 결국에 나중에는 기업들의 생산성에 분명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번에 그 1분기 실적을 발표한 기업들하고요. 그리고 작년 4분기 때 실적을 발표한 기업들의 내용을 보게 되면은 환율이 상승한 거에 대해서 수혜를 본 기업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환율이 도움이 되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긴축을 대비를 하게 되면서 급격하게 올라가는 것에 대한 어떤 대비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반대로 이 긴축에 대한 이슈가 만약에 식어버렸을 때 또 환율이 급격하게 꺾일 수가 있겠죠. 그러면 그런 현상이 나타났을 때 대한 어떤 대비도 기업도 해야 되겠지만 정부도 충분히 그런 준비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긴축이 앞으로 사라질 것에 대한 대비도 좀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온 것을 드린 내용과 좀 제가 좀 다른 내용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다른 말씀 좀 드리고 있는데 제가 드리고 여기서 또 제가 약간 세긴 했지만 또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에 이 빅스텝에 대한 얘기가 나왔었다가 또 어제 같은 경우는 또 이 경기 둔화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부분에서 우리가 좀 주목을 해야 되는데 지금 어쨌든 이 인플레이션 문제가 발생이 되고 있는 것들이 이 공급 문제뿐만 아니라 수요적인 문제도 좀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공급은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서 공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공급적인 측면에서 가격이 올라가는 부분들도 있는데 또 우리가 수요적인 측면에서 좀 우리가 참고를 해야 할 부분이 뭐냐면 앞으로 예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자동차 가격이 올라갈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자동차를 지금 사는 게 맞을까요? 미래 사는 게 맞을까요? 이건 분명히 지금 사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미래 가격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으니까 미리 사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이걸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은 지금 어찌 보면은 그 수요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앞으로 물가가 오를 것이 예상이 되다 보니까 미리 선소비하는 것도 분명히 저는 인플레에 영향을 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연준이 빅스텝을 진행을 하게 되면서 이 기대 인플레이션을 잡는다 그러니까 선소비에 영향을 받는 기대 인플레이션이 빅스텝으로 해서 만약에 잡히게 된다.
그러면 이 인플레이션이 떨어지지는 않겠지만 적어도 올라가지는 않을 수 있다라는 거죠. 빅스탑으로 인해서 수요를 잡아두는 상황 속에서 만약 수요를 잡아두고 이 공급이 올라올 때까지 만약 기다려주는 역할을 할 수가 있다라면은 저는 분명히 인플레이션이 좀 잡힐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증시와 상관이 없이 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문제는 저는 분기점이 언제라고 생각하냐면 우크라이나가 과연 이 겨울미 9월달, 10월달에 겨울미를 파종을 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저는 분기점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이런 부분 제가 말씀드린 이런 내용들이 진행되지 않게 된다면은 인플레이션 좀 더 가속화가 될 수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어쨌든 연준에서 빅스텝을 통해서 기대 인플레이션을 잡겠다는 시장의 신호를 줬기 때문에 아마 조만간 저는 인플레이션이 조금은 그래도 잡힌다라기보다는 정체 구간에 들어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된다면은 그러면 국채금리가 또 안정을 찾게 되고 국채금리가 안정을 찾게 된다면은 시장에서 어떤 금리 상승에 대한 우려감들이 해소가 되게 되면서 기술주에 대한 타격도 저는 해결이 되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 질문하신 내용 대비해서 제가 다른 말씀 드려서 죄송한데 어쨌든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이 어쩌면 시장에 작은 변화를 일으킬 수가 있기 때문에 좀 포인트를 잡아서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빅스텝이 아니라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감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시장에 악재가 됐었기 때문에 방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이 결국은 또 시장에 영향을 준 것이 아닌가. 라는 그런 연결고리 때문에 이런 내용들을 좀 말씀드렸다라고 좀 이해를 좀 해주시면 좀 고맙겠습니다. 네, 시장의 변동성이 큰 상황에서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염려하고 계시는 분들을 위해서 투자 전략 잘 세워주셨죠.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알파프로의 정태근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저희 키워드 식스센스 시간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하이투자증권 강북센터의 이화진 과장 연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시장 분위기가 좀 좋지 못한 상황인데요. 오늘 시장 흐름 어떻게 분석하고 계신지 키포인트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네, 일단은 오늘 시장은 악재들이 일단 한 번에 다 터진 날이 아닌가 싶습니다. 일단은 러시아 쪽에서는 폴란드나 이제 불가리아 쪽에 가스 중단 선언했고요. 그리고 EU에서는 2027년까지 천연가스에 대한 러시아 석유가스 수입 전면 중단 얘기가 나왔었고요. 그리고 빅테크 쪽에서는 알파벳에 대한 컨센 실적이 좀 안 좋게 나왔죠. 그나마 좀 마이크로소프트가 오늘 좀 승방하긴 했습니다. 그리고 테슬라의 트위터 인수 이슈,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국 베이징 일부 봉쇄 조치 강화 등 사실 오늘 나올 건 다 나온 악재에 대한 시장이 좀 아닌가 좀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환율 역시 오늘 이제 미국의 금리 인상 기조 때문에 어느 정도 강력하게 인상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좀 달러화 강세에 따른 이제 원화 약세 형상까지 이어지면서 오늘 좀 국내 경기에도 좀 영향을 미치는 모습을 좀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좀 일부 업종들이나 이제 종목들에 대한 실적 발표를 하게 되면서 전체적인 대외적인 악재 속에서도 좀 긍정적인 주가 흐름을 좀 보여주기도 했었는데요. 오늘 또 보면은 LG 넥스원이나 그리고 삼성전기와 같은 이제 어닝 서프라이즈를 하는 통해 좀 오늘 같은 장에서도 좀 삼성 흐름 보여줬고 S-오일 역시 정제마진 강세 속에서 오늘 1분기 실적이 워낙 이제 좋게 나오게 되면서 사실 이제는 시장 자체가 이제 실적에 대해서 좀 크게 좀 많이 예민하게 좀 반응을 하는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이 흐름들이 시장이 특별한 대장주가 없기 때문에 단기적인 좀 수급적인 쏘리 현상이 좀 연이 이어지고 있는 모양새가 아닌가 좀 생각을 들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펄어비스가 어제 이제 중국 검은사막 모바일 좀 오픈을 했었는데 결국에는 아직까지는 이제 P2E를 하지는 않고 있지만 40조 원의 이제 게임 시장 규모를 가지고 있는 중국에서 성공 여부가 어떻게 보면은 추후 다른 국내 게임사에도 좀 긍정적일 수 있는 부분인데 한 1, 2주간의 좀 흐름이 일단 중요할 것으로 좀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게임주의 급락이 어디까지 이어질지 여부도 오늘 좀 시장의 중요한 키포인트가 되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예, 오늘 장 키포인트 함께 정리를 해주셨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6가지 키워드를 찾아보고 6가지 특징주를 알아보는 키워드 식스센스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어떤 인기 키워드 선정하셨는지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검은 사막 모바일 중국 출시 키워드, 보호 물량 해제 및 테슬라 키워드, 방산주 실적 호재 키워드와 함께 오스템 임플란트 거래 재개 키워드를 꼽으셨고요. 오스템 임플란트는 내일 거래가 재개되죠. 자, 인수위의 5G 중저가 요금제 신설 추진 키워드, 마지막으로 유럽연합의 러시아산 가스 중단 키워드를 꼽으셨습니다. 키워드로 뽑은 특징주 바로 공개해드릴게요. 펄어비스, LG에너지솔루션, LIG 넥스원, 덴티움, SK텔레콤, HSD 엔진까지 꼽으셨고요. 이 중에서 오늘 저희가 투자 의견 들어볼 종목은 바로 펄어비스, LG에너지솔루션, HSD 엔진입니다.
예, 먼저 펄어비스에 대한 의견부터 여쭤보겠습니다. 중국에서 검은 사막 모바일이 어제 출시가 됐는데 생각보다 증권사 분석이 좋지 않은 것 같아서 주가가 좀 많이 빠지거든요. 지금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일단 스탑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뭐 게임주 특성상 좀 초기 전 흥행이 좀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여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작년 같은 경우도 NC소프트가 이제 블레이드 앤 소울을 이제 신작을 내놨는데 생각보다 시장의 흐름이 좋지 않아서 지금까지 주가가 계속 이제 안 좋은 상황이 벌어졌는데요. 결국에는 신작이 실패하게 됐을 경우에는 결국 R&D 비용에 대한 부분도 그 정도 시장이 그대로 반영되기 때문에 지금 이제 검은 상황 모바일 같은 경우 물론 어제 신작과 동시에 이제 다운로드 순위는 1순위까지 올라가긴 했습니다만은 어제 오후 1시쯤 이제 애플 스토어에서 매출 순위가 72위로 진입을 했고 물론 지금은 30위대 어느 정도 올라가긴 했습니다만은 결국은 지금 이제 중국 시장 자체가 어떤 외자 판호에 대한 향후 다른 게임사들에도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서 좀 긍정적인 부분이 좀 안 나오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일단 이 게임에 대한 추정치가 일평균 대략 25억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퍼블리싱 계약을 통해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게 텐센트가 지금 이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수익이 나게 되면은 약 25%의 정도는 수익만 이제 펄어비스가 가져가게 되는데요. 결국에는 만약에 한두 주 정도의 흥행성이 계속 이어지지 못한다면은 약 4분기 붉은 사막이 나올 때까지 이 지지부진한 흐름이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NC스포츠의 현황도 어떻게 보면 그 흐름들이 계속 이어졌던 모습이 어떻게 펄어비스도 똑같이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향후 2-3주나 1-2주 정도의 흐름을 계속 지켜보고 판단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펄어비스의 주가가 오늘 굉장한 급락입니다. 20% 넘게 내리는데요. 스탑 의견 주신 거 함께 참고해 보시고요. 자, 이번에 LG 에너지 솔루션 보겠습니다. 보호 예수 물량이 오늘 쏟아지면서 장 초반에 낙폭이 컸었는데 지금은 좀 낙폭을 줄였고요. 어떤 의견이실까요? 고 스탑? 일단 고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물론 오늘 뭐 컴컬도 이제 얘기는 했습니다만은 뭐 원통형 배터리도 굉장히 잘 되고 있고 이제는 북미 시장에 대한 전기차 쪽을 조금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가 기존에는 이제 중국이나 유럽 쪽에 있는 전기차는 어느 정도 많이 궤도기에 올라왔고 이제 북미 시장 같은 경우는 작년에 45만 대 정도밖에 차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도입기에서 성장기로 가는 과정이고. 또 이런 바이든 정책을 통해 보조금이 계속 이제 나오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는 테슬라나 이제 다른 완성차 업체들 분들이 지금 북미 시장으로 이제 진입하는 과정이거든요. 결국에는 최근에 애리조나 증설도 있었고 지금 대부분의 이제 배터리 셀 업체들이 어느 정도 북미 시장에서 나올 수 있는 공급 물량들은 어느 정도 다 계획적으로 다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증설 효과와 전기차 성장성으로 인해서 북미 시장 쪽은 LG 에너지 솔루션을 실적이 더 좋아질 수 있는 여부는 충분하거든요. 물론 리스크 요인이라고 한다고 하게 되면 오늘부터 나왔던 약 187만 주에 대한 500 물량 이슈가 어느 정도 부담은 될 수는 있겠지만은 사실 뭐 7월 달에는 한 1,000만 주 정도 물량은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런 물량들을 다 이겨내기 위해서는 결국은 실적으로 보답을 해야 어느 정도 물량을 해결하더라도 이런 물량의 회전들이 세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걸 감안한다고 했을 때 제가 봤을 때는 전기차가 오히려 악재에 해소이 되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고를 해도 어느 정도 충분히 부담을 이겨낼 수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LG 에너지 솔루션은 장중에 40만 원 선이 깨졌을 때가 매수의 기회였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고 의견 주셨고요. 마지막 키워드 보겠습니다. 러시아산 석유와 천연가스 의존도를 0으로 만들겠다. 유럽연합이 이렇게 말했는데요. 관련 키워드로 주신 종목이 HSD 엔진입니다.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HSD 엔진은 일단 고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꼭 이제 이 회사뿐만 아니라 조선 업종이 어느 정도 진바닥을 좀 다지고 실적이 이제 나올 수 있는 구간에 좀 진입을 했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기존에 어느 정도 악재 요인이라고 한다게 되면은 조선 업종들에 대한 뭐 후방 가격 상승 그리고 최근에 나왔던 카타르 에너지를 통한 이제 조선가 지수가 2년 전에 있던 수준만큼의 협상을 하자고 하게 되는데 결국 이 부분도 어느 정도 제가 봤을 때는 어느 정도
협상에 대한 중간 시점에서 조금 결정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계약건이 나오게 된다고 하게 되면은 결국은 대우조선해양이나 삼성중공업에서 나오는 수주들이 전부 이제 HSD 엔진에 대한 선박 엔진으로 조금 많이 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최근에 또 환경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오게 되면서 이제 중화권에 있는 이제 선박 이제 친환경 엔진들도 결국 HSD 엔진 쪽으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됐냐고 하면은 결국 예전에 한국조선해양이나 이제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기업 결합이 이제 실패가 되면서 기존 고객이었던 대우조선해양을 다시 고객사로 받아들이게 됐고, 그리고 삼성중공업과 그 전에 있었던 이제 중화권의 조선사들에 대한 영업을 계속 하게 되면서 실적이 올해 2분기부터 흑자 전환을 할 수 있는 여력이 굉장히 충분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실제로 지금 LNG선에 대한 수주 목표가 지금 연내 한 40~50% 정도 이미 목표를 달성한 만큼 계속 이런 이제 천연가스에 대한 중단과 이제 석유 중단으로 인해서 이제 LNG선의 수주가 유럽 이제 선주사들이나 미국 선주사들에게 수주가 제가 봤을 때는 2분기도 계속 꾸준히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만큼 지금 수주 잔고만 해도 1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 충분히 여력이 좋아진다고 했을 때 2분기, 3분기까지 계속 실적이 더 좋아질 수 있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HSD 엔진은 시장 흐름과는 좀 반대되게 주가가 굉장히 견조한 모습인데요. 혹시 목표 주가 얼마나 설정하고 계신지 짧게 듣겠습니다. 네, 지금 뭐 11,000원 최근에서 좀 오르긴 했습니다는 목표가는 한 13,000원이면 좀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2분기 실적이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또 슈팅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고요. 적어도 13,000원까지는 충분히 좀 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키워드 식스센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하이투자증권 강북센터의 이화진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마감 예상 체결 지수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으로 가보시죠. 오늘 코스피 지수는 미국 증시 급락 여파로 하락 출발을 한 이후에 지금 코스피는 1%대 조정이 나옵니다. 2638선에서 거래를 마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중 흐름 함께 보시죠. 네, 장 초반에 2618까지 내려갔던 코스피가 그래도 낙폭을 좀 줄이면서 지금 1%대 낙폭으로 올라왔습니다. 다소 긍정적인 면을 좀 찾아보고 싶은데요. 수급 상황 함께 보시죠. 예, 오늘 장에서는 개인이 8,590억 원 주식을 사면서 지수 방어에 힘쓰는 모습인데 지수를 상승으로 이끌지는 못했고요. 기관과 외국인이 각각 2,842억 원, 5,842억 원 매도 우위를 기록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움직임도 함께 살펴보시죠. 삼성 바이오로직스에만 빨간불이 켜 있고 나머지 종목들이 좀 하락세인데요. 일단은 LG 에너지솔루션 오늘 보호예수 물량 해제되면서 1.5% 하락하면서 거래를 마칠 것으로 보이고 네이버의 다음 종목 더 보실까요? 6위부터 10위권 내 종목인데요. 네이버의 주가가 오늘 2.6% 하락입니다. 52주 신저가가 장중에 또 나왔습니다. 현대차 어제 흐름 좋았었는데 오늘 현대기아차 다 조정이 나오고 카카오도 2%대 하락입니다. 반면 삼성 SDI가 1.55% 오르면서 강세 흐름이 눈에 띄는 상황이네요. 59만 원 선 거래 마칠 것으로 보입니다. 코스닥 쪽도 살펴보시죠. 오늘 코스닥 지수도 1.65% 내리면서 896.09포인트 900선 붕괴되면서 거래를 마칠 것으로 보입니다. 일중 흐름 함께 보실까요? 코스피보다 투심이 더 악화된 코스닥 시장이었는데요. 그래도 낙폭을 좀 줄였습니다. 장 중반에는 897까지 올라왔었는데 오늘 900선 터치는 못한 채로 장을 마칠 것으로 보입니다. 수급 상황 함께 보시죠. 역시 개인 투자자들이 1,948억 원 매수 우위를 기록할 것으로 보이고요. 기관이 많이 팔았군요. 1,799억 원 매도 우위, 여기에 외국인도 138억 원 순매도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움직임 보시죠. 에코프로비엠이 시총 1위인데 0.07% 조정이면 비교적 선방했다라는 느낌을 주죠. 45만 원 선 거래를 마칠 것으로 보이고요. 셀트리온 그룹주가 오늘 흐름이 좋았습니다. 셀트리온은 내년 7월부터 자가 면역 질환 치료제인 이 유플라이마의 미국 판매가 가능해졌다라는 소식을 전했는데 오늘 강보합권 정도에서 마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펄어비스가 주가 24%, 25% 가까운 급락세가 나옵니다. 펄어비스의 대표 게임인 검은 사막 모바일의 초기 성과가
흐름세가 아쉽다라는 증권사 분석이 있었죠. 6위부터 10위권 내 종목도 또 살펴보죠. 종목별로 흐름이 좀 엇갈리는 가운데 셀트리온 제약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셀트리온 그룹주 강세 흐름 나타나고 있고요. 첨보, 리노공업, CJ ENN까지 오늘 1에서 2%대 하락으로 마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네, 신의 한수 이정수 파트너 연결해서 바로 오늘장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정수 파트너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신의 한수 이정수 파트너입니다. 네, 지난 월요일장에 내일 또 빠질 거다 했던 말씀이 떠오르는 장입니다. 오늘 주가가 좀 많이 조정을 받았는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안 그래도 그 얘기를 먼저 시작을 하려고 했었는데 먼저 말씀해 주셨네요. 제가 월요일날, 이번 주 월요일날이죠. 25일 날에 시장이 떨어지는 칼날이고 아무래도 한 번 더 빠질 거다. 내일 빠질 겁니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화요일 날에서도 이 시간 이 신의 한수 때에서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먹구름이 아직 지나간 게 아니다. 또 흔들릴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말씀을 좀 드렸는데 흔들렸어요. 근데 흔들려도 제가 시장이 위험하니까 여러분들 탈출해야 됩니다. 이 말씀을 드리질 않았죠. 계속 테마주들은 움직일 거고 2,600만 깨지지 않으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처럼 흔들리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너무 겁먹을 필요는 없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가 뭐 시장이 지금 상승장이고 엄청나게 좋을 거고 막 올라갈 거고 지수가 막 3,000도 가고 막 4,000도 가고 이런 얘기는 절대로 아니죠. 지수는 계속 이런 식으로 애를 먹일 거예요. 그러니까 지수는 간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수는 뭐 떨어질 수도 있고 올라가도 많이 못 올라가고 말 그대로 이제 힘이 없는 그러니까 메가리가 없다 그러죠. 힘이 없는 그런 상태로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 근데 웃긴 게 테마주들은요 아주 폭등을 하고 난리를 칩니다. 최근까지도 비료 사료 관련주들이 그랬는데 물론 오늘은 좀 차익 실현이 나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뒤에서 좀 말씀을 좀 드릴 건데 어쨌든 그러면서도 오늘 강하게 움직인 쪽이 바로 에너지 관련주 쪽이거든요. 보면은 테마주들은 여전히 강하고 그다음 지수도 일단 2,600을 오늘 잘 지지를 해주는 모양이었습니다. 어제 미국 시장이 3% 넘게 빠졌죠. 다우는 2% 넘게 빠졌고 나스닥은 3% 넘게 빠졌는데 나스닥의 모양은 안 좋죠 당연히. 저점이 깨졌기 때문에. 오늘 밤도 깨지나 안 깨지나 한 번 더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 이게 한 번 더 빠지면 우리나라 시장은 2,600을 내줄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깨질지 안 깨질지 그건 확신은 어떻게 뭐 할 수가 없어요. 일단은 느낌적으로는 좀 버텨봤으면 하는 마음은 있는데 이게 버틸지 안 버틸지는 그건 막상 미국 시장 뚜껑을 열어봐야 되는 거고 다만 이제 나스닥이 깨지더라도 다우존스 같은 경우는 전저점이 아직 여유가 있기 때문에 떨어져도 저 자리만 지지가 된다 그러면 우리나라 시장이 오늘 버티는 이유가 되지 않을까. 미국 시장 3% 빠졌는데 우리나라 시장도 오늘 3%, 4% 아니면 더 많이 5% 빠질 수도 있었거든요. 안 빠졌던 이유들은 미국 시장이 하방 경직을 주려고 노력하지 않을까라는 부분에서 기인한 게 아닌가라는 저의 그냥 느낌인 부분들이고요. 중국 시장 같은 경우는 어제 막판에서 미끄러져 내려갔는데 오늘은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시장 2% 오늘 반등이 나왔고 그다음에 다우존스가 어느 정도 여유가 있고 그러면은 하루 이틀 정도 하방 경직을 보여주면 제가 예상했던 대로 그냥 박스권이에요. 2,600을 계속 지지를 한 상태에서 반등을 시도를 하는 그러니까 이게 내일 당장 반등 나올 거니까 오늘 매수해야 된다 이런 의미보다는 오늘은 관망 그리고 내일도 좀 관망 기조로 가면서 해외 시장들이 반등이 나오는 부분들을 캔들을 2개에서 3개 정도는 확인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2개 정도에서 3개 정도가 캔들이 박살이 나는 흐름이 안 나오면 그러니까 미국 시장이 저점이 깨지거나 중국 시장이 다시 밑으로 강하게 깨지는 흐름이 안 나온다 그러면 그럼 제가 볼 때에서는 우리나라 시장도 2,600을 다시 강력한 지지로 해서 테마주들이 또다시 그 극성을 부리는 테마주들이 또다시 강하게 움직여주는 그런 장세로 펼쳐지면서 또다시 중소형 개별주장이 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지금 뭐 오늘 차익 실현이 많이 나왔었던 저 음식업종이라든지 아니면은 비료 사료주 관련에 대해서는 많이 떨어지긴 했어요. 많이. 그렇죠. 오늘 뭐 20% 넘게 빠졌는데 저는 저거 다시 움직일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뭐 내일 당장 사서 그게 아니고 한 일주일 정도는 두고 봐야 될 겁니다. 그래서 앞에 보면은 이쪽에 있는 그 에너지 관련주 중앙에너비스라든지 그다음에 GSE 같은 종목들도 흔들리고 나서 다시 올라가는데 퍼스텍도 마찬가지예요. 흔들리고 다시 올라가는데 한 달에서 한 2달 정도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서부터 다시 바닥에서 많이 올라가듯이
길게는 2달이 걸리겠지만 뭐 짧게는 일주일 정도가 걸릴 것 같거든요. 그래서 비료, 사료, 음식업종 관련주는 아직 끝난 게 아니다. 고점에 물린 사람들은 굉장히 힘들 겁니다. 한 30%에서 한 50% 정도 빠지면은 그러면은 매수 타이밍을 다시 잡아봐도 괜찮을 업종인 것 같은데 어쨌든 오늘 종목들이 흔들림이 좀 굉장히 심했습니다. 반면에 좀 강하게 좀 버티는 쪽도 있었는데 지금 보고 있는 에너지 관련주도 강하게 버텼지만 원전 테마주들도 오늘 강했어요. 뭐 한신기계라든지 뭐 보성파워텍이라든지 두산 에너빌리티라든지 뭐 등등등등 해서 원전 그다음에 전력 전선 테마 이런 애들은 오늘 굉장히 좀 강했는데 아무래도 저쪽이 이제 무너지니까 그러니까 이제 차익 실현이 나오면서 강하게 떨어지다 보니까 다른 섹터에서 당분간은 저쪽이 흔들릴 때에서 다른 섹터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은데 뭐 미국 시장이 계속 인플레이션 이슈를 계속 주고 있고 초인플레이션 그런 악재를 주고 있고 금리 인상이라든지 성장주라든지 기술주에 대해서 악재를 계속 뽑아내다 보니까 뭐 테슬라라는 이제 전기차 관련주들이 지금 급락을 하고 있고 뭐 반도체 섹터들도 마찬가지고 지금 나스닥 시장이 빠지면서 반도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지금 상태가 안 좋거든요. 계속 그쪽하고 그다음에 게임주들도 또 다른 성장주의 축으로 지금 보면서 그쪽도 지금 상태가 안 좋고 그러면은 결국은 제가 볼 때에서는 움직일 쪽은 인플레이션 관련주예요. 그래서 금리 인상 수혜주, 음식업종, 그다음에 뭐 비료, 사료 이쪽 애들이 계속 가면서 그다음에 또 소비주로 옮겨가는 그래서 리오프닝 관련주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시장이 반등 줄 때에서 새로운 주인으로 새로운 주인공으로 올라오지 않을까 좀 이런 예상도 해보는데 어쨌든 지수는 2600만 지지가 되면 아직 그렇게 크게 폭락하는 상황은 아니니까 힘내고 잘 버티시길 바라겠고요. 자, 그럼 종목 2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는 대성에너지부터 분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대성에너지 오늘 상한가를 갔습니다. GSE와 함께 앞서서 잠깐 얘기했는데 지금 오늘 에너지 관련주가 강하게 움직였거든요. 이유는 러시아가 폴란드와랑 그다음에 불가리아의 가스 공급을 중단하겠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그래서 이제 관련된 이제 에너지 관련주들이 올라간 거죠. 왜냐면 저 뉴스 이후에서 그러니까 저 뉴스가 보도가 된 이후서부터 유럽 가스 가격이 17% 이상 급등을 했답니다. 그러면 이제 유럽에 있는 그 가스 가격은 급등하는 게 아니고 뭐 전 세계 글로벌적인 이제 가스 가격이 다 올라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에너지 관련주 쪽이 오늘 오랜만에 강하게 움직였는데 처음부터 움직인 게 아니고 이게 올라가는 데 있어서 한번 시세를 주고 한 달 오르면서 한 2달여 정도 시간을 끌고 빠지고 올라갔다는 얘기죠. 음식업종들도 비슷할 수도 있어요. 쭉 빠졌다가 바로 반등 줄 수도 있고 쭉 빠진 다음에 이렇게 개인 투자를 괴롭히고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고 그래서 시간은 뭐 어느 정도 걸릴지는 건 정확하게 얘기하기 좀 어렵지만 떨어지면 저쪽 비료 사료 관련주도 또 움직일 수 있다. 근데 지금 뭐 에너지 관련주를 얘기하는 부분들이니까 만약에 조정받으면은 단타거리로 다른 종목들을 뭐 보셔도 괜찮은데 저는 근데 이쪽보다는 어차피 에너지 관련주 이슈가 되게 되면 원전 테마 관심 있게 보셔야 됩니다. 원전 테마. 그래서 원전, 전력, 전선 테마 이쪽으로 눈을 돌리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 이제 대한제당인데요. 대한제당. 오늘 급락이 나왔죠. 자, 인도네시아 팜유 수출 금지 얘기가 나왔다가 그거를 다시 수출을 금지하는 게 아니고 다시 그거를 수출할 수 있게끔 그거를 다시 뭐 얘기를 했다라고 해요. 그래갖고 수출 금지 품목 내 팜유 원유를 제외를 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그래서 거꾸로 떨어졌는데요. 어느 정도 떨어지면 다시 움직일 것 같아요. 그래서 대한제당도 그렇고 그 외에 종목들도 떨어지면 다시 주워 담으면은 빠질 때 주워 담으면은 매매로 삼성전자보다는 훨씬 더 좋을 겁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는 실전 매매 정세에서 말씀드렸던 대주산업 한번 분석을 해드릴 텐데 어제 그저께까지만 하더라도 119.9% 수익인데 지금 떨어지고 있죠. 지금 그냥 과열이 걸려가지고 거래가 정상적으로 되지 않고 30분마다 되고 있는데 이거 조정받으면 또 갑니다. 그래서 조정받으면 사세요. 이쪽으로 조정받으면. 그래서 이 음식업종에 대해서는 그다음에 그 사료 비료 관련주에 대해서는 지금 우크라이나 정전 협정 기대감 때문에 지금 하락했다라 그러는데 또다시 뭐 정전 협상에 대한 기대감이 또 파기가 되거나 사라지거나 또다시 또 뭐 안 좋은 얘기가 또 나오게 되면은 바로 움직일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조정받으면은 관심 있게 보셔도 될 것 같은 얘기로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그러면 시장 점수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시장 점수는 70점 미, 매수 포인트도 70점 미, 원전 테마
85점 우 평가하도록 하겠고 여기까지 이정수의 신의 한 수였습니다. 네, 문자 샵 0082로 신의 한 수 이렇게 적어서 보내주시면 이정수 파트너와 하는 장중에도 투자 전략 함께 세워가실 수 있습니다. 신의 한 수 이정수 파트너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 사칭에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장 대응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